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수학의 특성 중 6번째 개통성, 7번째 논리성을 학습하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개통성의 의미와 그것이 수학학습에서 나타나는 예를 살펴보고요. 이어서 논리성의 의미와 또 그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학의 특성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학의 특성 6번째 개통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통성은 다른 수학적 특성에 비해서 그리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개통성과 관련된 문장을 하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은 어느 교과보다 개통성이 강한 교과로 학습 내용의 순서를 정할 때 논리적 연결성을 갖고 학습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학 학습 내용을 은유적으로 표현할 때 계단 모양이라고 말하죠. 즉 하위 내용을 성공적으로 학습해야지 그 다음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아래 먼저 이 그림이 제시되어 있지만 우리 수학 교과는 다음과 같은 자연수를 예를 들었을 때 다음과 같은 위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죠. 그래서 자연수를 먼저 배우고 정수, 유리수, 실수, 복소수 이러한 어떤 수의 구조를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과정으로 공부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수학의 개통성이라고 합니다. 다음 문장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기초적인 내용의 기반 위에 다른 내용을 더 첨가함으로써 발전되고 통합된 새로운 내용을 일관성 있게 나가는 것,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리 어렵지 않게 문장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누적적으로 학습 내용을 조직하는 것이다 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습 내용을 조직할 때, 다시 말해서 학생들에게 어떤 내용을 가르칠지를 결정할 때 그 순서를 정하는 수학적인 성격을 바로 개통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초등수학에서 나타나는 개통성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는 자연수를 예를 들어볼까요? 처음에 초등수학에서는 저학년 1, 2학년에서 처음으로 자연수를 학습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자연수는 초등학교 저학년 1, 2학년에서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수는 몇 학년 때 처음 배울까요? 분수는요? 네, 분수와 소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수와 소수는 3학년에서 처음 도입됩니다. 그리고 3학년에서 분수 개념을 학습한 다음에 그 이후부터는 분수의 성질이라든지 분수의 덧셈, 뺄셈 배우고요. 5, 6학년이 되면 분수와 소수의 곱셈과 나눗셈을 학습하게 됩니다. 이처럼 자연수에서 분수, 소수의 순서로 점차적으로 자연수, 분수, 소수와 같은 위계를 띠게 됩니다. 이러한 성질을 개통성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예를 들어보면 곱셈은 덧셈에서 동수누가 개념을 이용해 정의를 한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덧셈은 초등학교 1학년에서 처음 학습하죠. 그래서 덧셈이라는 것은 초등학교 1학년에서 덧셈을 학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동수누가라는 말이 있죠. 동수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은 곱셈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덧셈을 알고 있어야 하는 뜻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동수누가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동수누가 그러니까 같은 수를 누적하여 더한다. 다시 말하면 같은 수를 거듭하여 더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죠. 2라는 같은 수를 누적하여 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동수누가라 합니다. 이런 동수누가의 기초에서 이것을 곱셈으로 나타내면 2를 5번 더했으므로 2 곱하기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개통성의 관점을 살펴보면 덧셈이라는 개념을 학습한 후에 이렇게 곱셈 개념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또한 개통성의 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예는 나눗셈입니다. 나눗셈도 곱셈과 관련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뺄셈 학습을 기초로 해서 이루어지는 개념이라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한번 다음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교과서 장면인데요. 3학년 1학기 내용입니다. 바둑돌 8개를 2개씩 덜어내면 몇 번 덜어낼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 덜어낸다는 거죠. 2개씩 덜어내어 보고 몇 번 덜어낼 수 있는지 말해보세요. 한번 실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2개씩 덜어낸다 그랬죠? 2개씩 묶어서 덜어내 보겠습니다. 자, 한 번 덜어냈죠? 덜어냈다 이렇게 표시할까요? 한 번. 자, 2개씩 묶어서 또 한번 덜어내 보겠습니다. 2번 덜어내 보겠습니다. 3번 덜어내 보겠습니다. 4번. 그래서 4번 덜어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4번 덜어낼 수 있어요. 이 활동을 4번 덜어냈기 때문에 뺄셈으로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 활동에서는 2개씩 몇 번 덜어낼 수 있는지 뺄셈으로 알아보세요. 그래서 8에서 2를 한 번 덜어냈죠. 2번 덜어냈죠. 3번 덜어냈고 4번 덜어내면 0이 되겠죠. 이와 같이 덧셈에서는 같은 수를 반복해서 거듭하여 더하는 것을 동수누가라고 했죠. 마찬가지 뺄셈에서는요. 같은 수를 계속해서 빼 나가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 그래요. 동수누감이라고 합니다. 동수누감. 여기서 예를 들면 이렇게 8에서 빼기 2 빼기 2 빼기 2 빼기 2 그래서 0이 됐습니다. 그래서 2라는 같은 수를 연속해서 뺐으니까 이것을 동수누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씩 4번 덜어낼 수 있습니다. 와 같이 활동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했던 이 활동을 나눗셈과 연결짓게 됩니다. 그래서 8에서 2번씩 8에서 2씩 4번 빼면 0이 됩니다. 이것을 나눗셈으로 나타내면 8 나누기 2는 4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아까 우리 이것을 동수누감이라고 그랬죠. 동수누감 동수누감을 뭐예요? 나눗셈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뺄셈의 동수누감과 나눗셈식을 연결시켜 보면요. 8은 최초 전체 양이죠. 8개에서 2개씩 뺀 거죠. 그러면 이 나눗셈식에서 몫이 의미하는 걸 뭘까요? 이 몫은 4가 몫이죠. 몫이 의미하는 걸 뭘까요? 몫은 곧 그렇죠. 동수누감한 횟수죠. 횟수. 다시 말하면 뺀 횟수가 몫이 되는 거죠. 결국 정리하자면 덧셈 학습의 기초 위에 곱셈이 이루어지듯이 나눗셈도 마찬가지입니다. 8 빼기 2 빼기 2 빼기 2 빼기 2는 0. 뺄셈이죠. 동수누감에는 이런 뺄셈 학습의 기초 위에 어떻게 되죠? 8 나누기 2는 4와 같습니다. 이렇게 나눗셈 개념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와 같이 덧셈의 기초 위에 곱셈이 만들어지고 뺄셈 학습의 기초 위에 나눗셈이 만들어지듯이 만들어지는 방식과 같이 학습 내용을 조직하는 것을 우리는 수학의 개통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개통성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수학의 특성, 마지막 논리성 살펴보겠습니다. 논리성 또한 학습 내용을 조직하는 방식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습 내용을 조직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논리성과 관련지어서 우리가 초등학생들에게 어떤 내용을 선정하고 어떤 순서로 제시할 것인가 와 관련된 논제는 꽤 두 가지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내용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용 선정과 조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가르치는 순서를 조정하는 방식, 가르치는 내용 순서 조정 방식이라고 쓸게요. 조정 방식은 크게 완벽하게 분리되는 건 아니지만 두 가지의 관점으로 조직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오늘 학습하게 된 논리성의 관점. 두 번째는 뭘까요? 그래요. 논리성이라는 건 어떤 수학 자체의 수학적 구조 측면에서 방금 덧셈에서 곱셈으로 나아가듯이, 그렇죠? 수학의 난이도에 따라서 조정하는 것을 논리적인 특성이라 해요. 그래서 그것을 논리성에 따라서 학습 내용을 조직하는 것을 이것은 논리적 위계라고 합니다. 또 논리성의 바탕을 둔 내용 선정과 조직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두 번째는요, 아동의 학생들의 어떤 심리적 발달을 고려해서 내용을 선정하고 순서를 조직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것은 심리적 위계라고 명명하겠습니다. 다행히도 어떤 수학 자체의 난이도 순서와 덧셈에서 뺄셈 나아가는 순서와 아동의 어떤 개념을 학습하는 이렇게 발달 순서와 일치할 수도 있지만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학은 덧셈과 곱셈을 생각해보면 수학에서는 덧셈과 곱셈만 존재하고 뺄셈과 나눗셈 존재하고 있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덧셈을 먼저 배우고 덧셈을 먼저 배운 후에 뺄셈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건 논리적 위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말이죠, 아이들이 덧셈, 제 경험상으로 보면 덧셈이라는 개념보다는 뺄셈을 더 쉽게 이해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모든 아이들이 뺄셈보다 덧셈을 더 쉽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의 어떤 심리적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내용을 선정 조직한다면 그 아이에게는 뺄셈을 먼저 가르친 다음에 덧셈을 가르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용을 선정 조직할 때는 수학 자체적인 논리적인 구조, 논리적인 위계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위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논리적 발달은 이제 여기에서 한번 의미를 살펴보면요, 논리성 의미를 살펴보면 이게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논리성이라는 것은 수학 지식 자체의 논리적 위계 관계에 근거해 학습 내용을 조직하는 거예요. 학생의 심리적 발달은 고려하지 않고 수학 지식 자체의 논리적 위계에 따르는 거죠. 자연수, 그 다음에 유리수, 정수, 이완계, 수학 자체의 논리죠. 덧셈, 곱셈, 뺄셈, 나눗셈. 또 덧셈과 뺄셈은 어떤 수로, 우리나라가 또 어떤 수로 주면, 예를 제가 제시했습니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덧셈을 학습한 다음에 뺄셈을 학습하고, 그 다음에 곱셈을 학습한 다음에 나눗셈을 학습하는 게 아주 전형적인 틀이죠. 이러한 구조를 우리가 뭐라 그랬죠? 이건 논리성이죠. 수학 지식 자체의 논리적 위계에 따라서 학습 내용을 선정하고 순서를 정하는 것, 이게 바로 전형적인 우리나라는 어떤 논리적 위계에 따르고 있어.
또 사뭇 이러한 논리적인 유계에 따른 내용의 어떤 선정 방식이, 내용의 조직 방식이 좀 합리적일 수도 있다고 보이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관습에 익숙해져 왔으니까요. 그런데 세계의 모든 나라에서 연산을 지도하는 순서가 반드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의 순서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외국 교과서 예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기 제시된 예는 싱가포르 교과서예요. 싱가포르 교과서가 실제로 우리나라 교과서를 쓰는데 많이 활용하고 많이 참고 자료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교과서는 우리나라는 국정인데 여러 개 교과서가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 교과서가 이런 책입니다. Shaping Math Coursebook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2-2B의 세 번째 판입니다. 그래서 출판사는 Marshall Cavendish Education이라고 써져 있네요. 여러분도 구글링 해보시면 전체 내용은 아니지만 싱가포르 교과서를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 싱가포르 교과서를 제시한 이유는 다른 뜻이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가 사칙연산 제시 순서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근데 싱가포르 교과서는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 덧셈과 뺄셈을 같은 차시에 동시에 다루고 있어요. 또한 곱셈을 가르친 후에 나눗셈을 가르친 게 아니라 곱셈과 나눗셈을 같은 차시에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 수학 자체의 논리에 따르면 덧셈 배운 다음에 뺄셈, 곱셈 배운 다음에 나눗셈을 배우는 게 수학 자체의 논리에 맞는 거죠. 그런데 이 싱가포르나 또 최근에 수학교육 흐름에서 보면 덧셈과 뺄셈을 분리되어 학습하는 것보다 그것들을 동시에 학습하는 게, 두 개념을 통합하여 이해하는 게 학생들의 심리적 발달에 더 적합하다고 보는 거죠. 곱셈과 나눗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싱가포르 교과서를 제가 예를 든 이유는 수학 자체의 논리에 따라서 내용을 순서를 정할 것이냐, 아니면 학생들의 심리 발달, 즉 덧셈과 뺄셈을 통합할 때 이해가 더 잘 된다는 심리적 발달 측면에서 내용을 조직할 것인가, 순서를 정할 것인가의 관점인 거죠. 그런데 싱가포르는 어떤 수학 자체의 논리성보다는 아동의 어떤 심리적 발달 특성에 근거하여, 좀 글씨가 안 예쁘네요. 네, 근거하여 가르칠 내용의 순서를 정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그 예를 살펴볼게요. 보세요. 단원명도 우리나라는 뭐 덧셈을 알아볼까요지만 이 차시 공부 학습 목표도 뭐라고 써져 있어요? 차시 목표도 to add or subtract, 더하거나 빼봅시다죠. 덧셈과 뺄셈을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10개의 뭐 싱가포르 우표가 있고 20개의 인도네시아 우표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표는 내가 all together 모두 몇 개 있냐는 물음이겠죠. 그렇죠. 그랬더니 처음에는 구체적인 우표를 가지고 시작해서 그림으로 나타내서 10과 20을 더해서 몫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먼저 이 상황을 가지고 덧셈을 학습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덧셈만 한 5차시 5시간 정도 쭉 공부한 다음에 덧셈 학습이 끝나면 뺄셈을 시작하는데 싱가포르 교과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어서 다음 페이지를 보세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13개 우표를 가지고 있다. 그것 중에 6개는 싱가포르 우표이고 나머지는 말레이시아 우표이다. 나는 지금 몇 개 우표를 가지고 있느냐. 우표라는 똑같은 맥락인데, 그래서 전체가 13개고 그 중에 6개는 여기 6개죠. 6개는 싱가포르, 여기 6개는
뭘까요? 말레이시아라겠습니까? 말레이시아예요. 그래서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은 6 더하기 네모이고서 여기서 뺄셈이 도입되고 있죠. 그렇죠? 여기도 보시면은 6 더하기 네모는 13이라는 어떤 덧셈에 있어서 미지값을 구하는 상황을 통해서 뺄셈을 도입하고 있죠. 물론 덧셈과 뺄셈이 역연상관계라는 관점을 더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어떤 내용 선정과 조직 측면에서 보면 싱가포르 교과서는 수학 자체의 논리보다는 아동의 심리 발달에 더 무게를 두어 내용을 선정 조직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제가 교과서를 집필할 단계에서도 좀 이런 걸 고려하고 싶었으나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 이것도 하나의 실험이죠. 검증되지 않는 하나의 어떤 내용 선정 방식을 전체 초등학생에게 배우는 교과서에 실기란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연구를 통해서 과연 덧셈을 공부한 후에 뺄셈을 제시하는 이런 논리적 위계에 의한 내용 선정 방식과 덧셈과 뺄셈을 한 차시에 다루는 심리적 위계에 따른 선정 방식이 아이들의 덧셈과 뺄셈 이해의 방식 중에서 덧셈과 뺄셈 이해의 더 효과적인 방식은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경험적이고 논증적인 연구가 수행이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에비던스가 없이 교과서를 제시 방식을 결정한다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은 방식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교과서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는 방식은 두 가지, 논리적인 유계 방식, 심리적 발달에 근거한 방식, 두 가지 방식이 있으며 우리나라는 대체로 논리적 유계에 따르고 있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수학의 특성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수학의 특성 7가지 배웠죠. 그래서 첫째 추상성을 배웠고요. 둘째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만 그냥 갈게요. 2 형식성, 3 이상성, 4 일반성, 5 특수성, 6 계통성, 7 논리성, 이렇게 모두 7가지의 수학적 특성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7가지 수학의 특성을 다시 3가지 관점으로 나누어서 한번 정리해 볼까 합니다. 첫째,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3가지. 첫 번째는 수학 지식의 형성 과정에 관여하는 특성. 두 번째는 수학 지식의 적용 및 발전 과정에 관여하는 특성. 세 번째는 수학 지식 또는 학습 내용 조직에 관여하는 특성으로 아마 7가지 수학 특성을 분류해 보겠습니다. 자, 뭘까요? 이제 첫 번째, 수학 지식 형성 과정에 개념을 형성하거나, 그렇죠? 또 개념을 학습하는 과정이나 이런 과정에서 관특성 뭐가 있을까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게 추상성은 지식의 형성 과정과 관련이 있겠죠. 개념 형성 과정이 있고 추상성이니까 추상성에 해당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렇죠, 형식성도 마찬가지겠죠. 추상화된 개념이나 원리를 수학의 문법에 맞는, 어법에 맞는 기호나 문자를 사용해서 나타내는 것도 지식의 형성 과정이겠죠. 이상성은요, 마찬가지죠. 수학적 지식을 형성하기 위해서 가장 이상적인 방식으로 본질적인 내용만 고려하는 거죠. 이상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학의 지식 형성 과정에 관여하는 특성은 추상성, 형식성, 이상성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둘째로 수학 지식의 적용 및 발전 과정에 관여하는 특성 뭐가 있을까요? 일반성이 되겠습니다. 일반성. 그 다음은요, 특수성도 여기에 해당되겠죠. 발견된 원리, 법칙, 규칙을 또 다른 새로운 사례에
또 적용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일반성과 특수성. 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수학 지식의 적용 및 발전 과정에 관여하는 특성은 일반성과 특수성. 마지막으로 수학 지식 또는 학습 내용 조직에 관여하는 특성, 그래요. 개통성이다. 개통성은 난이도에 따라서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으로 나가죠. 두 번째는 논리성. 수학 자체의 논리적인 구조에 따라 학습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어떤 수학의 특성을 세 가지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처음에 수학의 특성, 7가지 특성에 대해서 강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꼭 강의 하나하나 리뷰해 보시고 또 궁금한 점은 질문해 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